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과 이혼을 해보니 그것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이혼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제게도 이혼은 결코 좋지 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지 어쩌다 보니 이혼 때문에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네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여러 가지 의미로 눈물이 나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익명을 빌려 전해보고 싶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온 저는 별다른 고민도 걱정도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혼돈하고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참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게 된 저는 20살 이후로 쭉 자취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서도 역시 계속 자취를 하게 되었죠. 자취하는 형편에 돈이 많지 않았던 저는 저렴하고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새 집을 구하게 되었죠.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하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된 구옥 빌라였습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집에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더 기분 좋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시던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저를 걱정하시며 방범창도 다시 달아주시고 도어락도 새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주인분들이 별로 없는데 너무 감사해서 저도 뵐 때마다 늘 먼저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처에 사시면서 직접 건물 관리를 하시는 주인 아주머니와 저는 금세 친해지게 되었죠.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저를 위해 도움을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랑 나이가 엇비슷하거든. 아가씨도 이제 막 30 된 거죠? 우리 아들은 그것보다 몇 살 더 많아요. 남자인 아들도 나가 살면 걱정되는데 딸 가진 부모님은 걱정이 더 많으시겠네. 혼자 나와 살며 몸을 잘 챙겨야 돼요. 밥 잘 먹고 문단속도 잘하고 다녀요. 매번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주머니가 평소에도 저를 예뻐해 주시니 저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 아가씨, 이런 질문 미안한데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가 왜 애인이 없을까? 설마 결혼 생각 없어요? 그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없네요. 저도 좋은 남자 있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죠. 그래요? 그럼 혹시 내가 소개하는 사람 한번 만나볼래요? 내가 아는 친구 엄마 아들인데 그 집 아들이 너무 괜찮아.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무튼 다 좋아요. 내가 아가씨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둘이 딱이다 싶어서 그래요. 아, 글쎄요. 그냥 만나만 보라는 거지. 나는 연락처만 주고 어떻게 되는지 안 물어볼 테니까 괜히 나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나 봐요. 솔직히 집주인에게 남자를 소개받는다는 게 뜻밖이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거절을 하기에는 아주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시집가서 외롭기도 했고 아주머니 말씀처럼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주인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시는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른들 눈이 다르시다 보니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승우 씨는 제 예상보다 훨씬 멋졌습니다. 적당히 잘 꾸민 깔끔하고 말끔한 차림에 밝아 보이는 성격,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였죠. 나이도 저랑 많이 차이 나지 않았는데 이런 남자가 왜 여태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 없이 싱글로 있을까 의문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승우 씨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소개로 나간 자리였기에 저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이런 기회가 언제 또다시 찾아올까 생각하니 욕심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음 만남을 갖게 되었고 저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승우 씨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며 결국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던 승우 씨와의 연애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보통 표현을 잘 못하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승우 씨는 처음부터 무척 적극적이고 열심히 표현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애매하게 밀당하는 일도 없었고 저 역시도 처음부터 솔직하고 편안하게 승우 씨를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편안하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여서 그런지 승우 씨는 하루빨리 스킨십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보통의 남자들과 달랐고 덕분에 저희는 좀 더 편안하고 담백한 관계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다정함과 편안함이 있었죠. 스킨십이 많지는 않았지만 승우 씨는 제가 여태 만났던 어떤 남자들보다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기념일을 챙기고 꽃을 사올 때면 일일이 꽃말까지 생각해서 제게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말없이 저희 집 앞으로 와서 약과 죽을 지어주고 가고 제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날이면 잠들 때까지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손만 잡고 다녀도 행복한 사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남자가 대체 어디 있다가 나왔을지 승우 씨는 세상 여자 모두가 바라는 남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승우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죠. 소희야, 우리 결혼하자.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짧은 사이에도 승우 씨의 성격과 다정함에 반했던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승우 씨 부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죠. 저 소희야, 들어가기 전에 가서 우리 엄마 보고 놀라지 마. 화내지도 말고 그것만 약속해줘. 알겠지? 대체 제가 예비 시어머님을 뵙고 놀랄 일이 뭘까 궁금했지만 결혼할 사이에 대단한 큰일은 아닐 거라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어머, 아주머니?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가 승우 씨 어머니셨어? 소희 양,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나도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라 그러면 부담 가질까봐 말을 못했네.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미뤄지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됐네.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혹시라도 우리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사를 간다던가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최대한 미뤘던 건데 그러다 보니 결국 결혼할 때 다 되어서 말하게 됐네. 미안해 소희야. 친구 아들이라던 승우 씨는 친구가 아닌 아주머니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예쁘게 보시던 제가 며느리감으로 좋아 보이셨는지 저를 직접 아드님께 소개하신 거였습니다. 당연히 놀라긴 했지만 나쁜 의도가 아니셨으니 큰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직접 중매서셨던 만큼 저를 너무나 이뻐하셨고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친구 같은 남편과 참 즐거운 신혼이었습니다. 서로 취향을 공유하고 같이 밥을 해먹으며 즐거웠고 남편은 집안일도 잘하고 섬세해서 제가 따로 잔소리하거나 화낼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리정돈은 저보다 더 잘하고 깔끔한 편이라 제가 더 조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라 며느리인 저를 참 예뻐하셨고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건물 관리하시며 여유가 있으신 덕분에 제게 선물도 자주 해주시고 용돈도 자꾸만 지어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돈 있어요. 이건 어머니 쓰세요. 아유, 나이 들어서 돈 쥐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나보다는 젊은 너한테 더 필요하겠지. 내가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데 사줄 게 없어서 그래. 이걸로 아가 마음에 드는 거 직접 사고 해라.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좋으신 시어머니까지 저는 정말 복받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늘 붙어다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던 저는 점점 개인 활동으로 바빠지는 남편을 보며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짧은 신혼을 다 보내기도 전에 혼자 신혼을 끝낸 듯 했습니다. 여보, 혼자 뭐해? 나랑 같이 드라마 보자. 나 음악 들을 거야. 당신 혼자 봐. 음악? 그럼 나도 같이 들을까? 됐어. 나 혼자 듣고 싶어서 그래. 당신 그냥 드라마 보면 되잖아. 뭐든지 같이 해야겠어? 집에 얼마나 같이 있는다고. 있을 때 좀 붙어있고 그래야지. 당신은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도 개인 시간이 필요해. 아무리 부부여도 서로 좀 존중해주자. 남편은 언젠가부터 한 집에 있어도 개인 활동으로 바쁘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저와 함께 있기보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모임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집착하듯이 하루 종일 같이 있자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오로지 저만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저를 그저 같이 사는 동거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줄어들었고 제가 부부간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 남편은 그때마다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거절을 당해보니 참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지 제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남편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저희는 한 침대에 누워 자기만 할 뿐 부부라고 하기에는 무색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제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께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요즘 너무 저를 섭섭하게 해요. 연애 때는 분명 다정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저랑 뭘 같이 하려고도 안 하고 저한테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얼른 이세도 만들고 싶은데 맨날 피곤하다고 피하기만 하네요. 승우 걔가 좀 그렇지? 너가 이해를 해라. 걔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가? 애가 원래 좀 그래. 좋아도 막 호들갑 떨 줄 모르고 생각보다 무뚝뚝하거든. 그래도 연애 때는 소희 너가 많이 좋아서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같이 살다 보니 원래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어쩌겠냐. 걔가 나한테 하는 걸 봐도 잘 알지 않겠니? 먼저 나서서 다가오는 성격이 아니야. 그래도 너 만나고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살다 보면 언젠가 나아질 거야. 남편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저를 다독여주시는 어머님 덕에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먼저 더 다가가고 잘하면 남편 마음도 금방 열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피곤하다며 일 때문이라며 핑계라도 대던 남편이 적극적인 제 모습을 보고 제가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와인 한 잔씩 할까? 와인?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와인이야. 그냥 한 잔 정도 하는 건 몸에도 좋아. 그리고 나 잠옷 새로 샀는데 어때? 어울려? 내가 피곤하다 했잖아. 피곤하다는 사람 뻔히 알면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진짜 짜증나네 정말. 제게 마음이 떠나기라도 한 건지 짜증까지 내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국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갑자기 변하거나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다 그런 일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의 외도를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것 말고는 남편의 태도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의심을 하며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도 열어보고 블랙박스에 메일에 뒤질 수 있는 건 전부 다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주말에 모임에 간다 그러고 여자를 만나나 싶어 택시를 타고 남편을 쫓아간 적도 있었어요. 들킬 뻔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별짓을 다해서 쫓아다녔지만 남편은 정말 모임을 나갔을 뿐 다른 이상한 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집과 회사를 빼면 길게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없었고 외도를 한다고 하기에는 의심 가는 구석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걸리는 게 없어 저도 결국 그 의심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와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실망만 거듭하게 되었죠. 남편의 뒤를 쫓던 저는 한 가지 모습이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웃지도 않고 굳어있던 남편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밝고 행복하게 웃는 걸 보고 아주 큰 배신감이 들었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폭발하고 말했죠. 나 잠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올게. 같이 가.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왜? 내가 같이 가는 게 싫어? 내가 부끄러워?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밖에서는 잘만 웃고 남들이랑 잘만 어울리면서 와이프인 나는 귀찮아? 산책 같이 가는 것도 싫다 이거야? 이럴 거면 당신 대체 나랑 왜 결혼했어? 프로포즈는 왜 했는데? 그냥 연애나 하다가 헤어지지.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내가 당신한테 대체 뭐야? 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남편이 언젠가는 다정해질 거라 믿으며 참아왔던 저도 결국 참아왔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후회하고 남편이 밉다는 얘기에 남편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건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제게 용서를 구했죠. 그 후로 남편은 정말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뭐든 같이 할 거냐 물어봐주고 저와 시간을 보내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지로 하는 듯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의 생신을 맞아 남편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남편과 제가 각각 준비한 생신 선물로 인해서 그날의 분위기는 더욱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한참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갔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죠. 그래, 요즘 나이는 별일은 없고? 승우가 딴짓하거나 나한테 잘못하는 건 없는 거지? 확실히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는 다들 똑같이 변하긴 하나 봐요.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승우 씨는 다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는지 전에 비해서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반반 닮은 아이도 낳고 싶은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저는 무척이나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승우 씨는 그럴 생각이 평생 없나 봐요. 어머니, 저희 좀 혼내주세요. 막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남편을 보고 저는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듯 장난으로 혼을 내달라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볼 겸 장난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을 무척이나 나무라셨습니다. 승우야, 너 소희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네? 잘못이요? 일이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좀 귀찮아서 그랬어요. 저번에 소희랑 이야기 다 끝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소희 입에서 사랑이 식었다는 이상한 말이 왜 나와? 응? 내가 결혼해서도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소희가 서운하게 느낄 건수 만들지 말라고 했지. 너 설마 아직 정신 못 차린 건 아니지? 왜 애는 가질 생각을 안 하려고 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지금쯤은 멋쩍게 웃는 남편과 저를 보며 윙크를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제가 두 모자 사이를 이간질한 꼴이 되었습니다. 흥부는 두 사람을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일이 피곤해서 그랬다고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저랑 소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아이 가질 시도도 안 한다면서. 엄마가 너 결혼 생활 하나하나까지 관여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아직도 정체를 못 차린 거야? 아, 그만하세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신데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지금 내 생일이 문제니? 너 정말 왜 그래?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른 부부들처럼 네 아내랑 행복하게 지내고 아이도 낳고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왜 계속 엇나가려고 해? 응? 그만 좀 하세요. 좀, 에? 지금까지 어머니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잖아요. 언제까지 뭘 얼마나 더 저답지 않게 살아야 합니까? 에?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뭐? 너 나 좀 보자. 나가서 말 좀 해. 아니요. 저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다고요. 여보, 나 사실 동성애자야. 나 남자 좋아한다고. 당신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야. 어머니는 내가 정신병이라 생각하고 당신 같은 좋은 여자랑 살면 고쳐질 거라 생각해. 그래서 강요받은 결혼이라고. 이혼해달라면 해줄게. 그리고 욕을 하든 때리든 고소를 하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한테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미안해. 근데 나도 정말 당신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어. 당신 같은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나 봐. 미안해. 남편이 저에게 무관심해질 무렵 사랑이 식거나 외도까지 생각했고 마음의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은 단 1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무척이나 사랑을 하여 그 결실을 맺은 부부라 생각했는데 제 남편이 동성애자라니. 몇 번을 남편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님과 남편이 장난이라며 저를 달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모든 것을 알고도 남편과 저를 엮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안 돼. 소희야 듣지 마라. 듣지 마. 응? 승우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방금 한 말 소희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해. 어서. 이 관계 더 끌고 가는 것도 못할 짓입니다. 어머니나 저 모두 소희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저 소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고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엄청난 충격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저를 어머님께서는 안고 달래주셨고 또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소희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나는 승우제가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어. 특히 너같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자아이라면 더욱이 말이야. 너를 만나고 즐거워하는 승우를 보면서 더는 그 문제는 없어지고 너와 승우가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럴 줄은 몰랐어. 승우 쟤는 몰라도 우리 착한 며느리 소희 너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님의 용서를 구하는 말에도 정신이 없던 저는 눈물이 그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을 울고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진정이 된 저는 서서히 저에게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옆에서 용서를 구하고 위로해 주시던 어머님께서도 천천히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어머님께서는 사춘기 시절에도 유난히 여자에게 관심이 없던 승우 씨를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승우 씨의 일기장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를 좋아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라 생각하신 어머니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내색을 하지 않고 승우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승우 씨에게 사실을 물으셨고, 그 물음에 승우 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머니께서는 승우 씨를 나무라시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철저하게 감시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여성을 만나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신다 생각하신 어머니께서는 평소 마음에 들어 했던 저를 승우 씨에게 소개시켜 준 거죠. 그리고는 저와 남편이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던 거죠. 미안하다. 미안해. 근데 소희야, 승우가 잠깐 화가 나서 말만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 왜 너도 화가 나면 마음에 없는 말도 하는 경우가 있잖니. 승우도 내가 너무 뭐라고 해서 순간 화를 못 참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 소희 너가 승우를 좀 달래고 마음 좀 돌려볼 수 없겠니? 막말로 승우 쟤도 너가 싫은데 억지로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인 너가 더 먼저 느꼈겠지. 이런 상황을 만들고 부탁을 해서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마.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화가 나서 막말을 내뱉은 거라 생각하고 계셨죠. 아니,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제 평생의 사랑이라 생각했던 남자인데 이토록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이제 제발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당신 지금 화가 너무 나서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결혼 생활이 당신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당신 나랑 연애할 때는 좋았잖아. 내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당신이 이해하기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도 당신이랑 살다 보면 바뀔 거라 생각했어. 아니, 설령 바뀌지는 못해도 당신 같은 좋은 여자 때문에 남들처럼 내 가정을 만들고 정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연애 때도 나와 무척이나 잘 맞는 당신이 사랑보다는 우정으로서 좋았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미안해. 이 관계 그만하는 게 당신이나 나나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야. 평생 억눌려 있던 나도 이제는 나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모두 내 잘못이니 이 집이건 다른 재산이건 달라는 대로 해줄게. 이혼하자 우리. 더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화가 날 만도 했지만 배우자의 외도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급급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매달려 보아도 더 산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에게 말한 것과 달리 남편은 정확하게 해온 것만큼 재산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사이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재산 하나하나씩을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무척이나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뒤를 캐어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아직 우리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도 하기 전 이미 남편은 새로운 애인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 말하던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한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속임당하고 이혼까지 당하는 사람은 나인데 누가 누굴 불쌍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멍청하고 한심스러웠죠. 그런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거기다 괜한 이혼 소송으로 소문까지 나게 되면 괜한 동정과 바보같이 속았다라는 손가락질이 걱정되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남편과 1분 1초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남편과 있었던 시간 모두를 지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물건 하나하나를 다 정확히 계산해가며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도 창피한 상황으로 변호사 외에 위로해줄 사람 없는 저와 달리 남편은 저에게 보여주듯 현재의 애인을 데려왔죠.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던지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끝마친 뒤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고 다들 마음껏 상상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지만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사람들의 소문과 이혼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저 또한 이혼의 아픔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과거의 밝은 저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혼자인 시간을 즐기며 저 스스로의 내면과 인생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집착보다는 앞으로 있을 제 미래에 대한 준비였죠. 그렇게 과거의 결혼 생활을 모두 잊은 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병원입니다. 혹시 장소희님 되시나요? 아, 네. 그런데 병원에서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연미선 씨께서 곧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아드님이랑 연락이 안 되어서요. 환자분께서 이 번호를 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따님 되시나요? 아니요. 며느리였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거죠?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 연미선 씨 자녀분이나 가족분들 중 연락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급한 수술 관련으로 연락 좀 주시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혼 생활 중에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신 어머님이셨지만 전 남편의 성적 취향을 아시면서 저와 부부의 연을 맺게 한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결혼 생활에 정이 붙었는지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투병 소식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 걱정은 배가 되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어머님 걱정만 하며 휴대폰 속 경황이 없어 지우지 못한 어머님 번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저는 몰래 어머님의 모습만 먼발치에서 확인을 하고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병원에서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수척해진 모습의 어머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실과 침상을 먼저 알지 않았더라면 제 바로 앞을 지나간다고 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몸은 과거의 모습에 반의 반도 안 될 만큼 마르셨고 혈색은 어둡다 못해 까맣게 보였습니다. 입술도 보라색에 모자를 쓰고 계셨지만 머리카락도 많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충격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병실을 들어가 어머님에게 다가가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도 저를 발견하시고 눈물을 보이셨고 저와 어머님은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겨우 진정이 되고 어찌된 일인지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랑 승우가 이혼을 하고 난 뒤로 매번 가슴이 꽉 막히길래 속이 답답해서 그런 줄 알았다. 네가 나를 미워한 만큼 나도 소희 너에게 한 짓 때문에 나를 무척이나 탓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답답하기만 했던 것이 점점 통증으로 변했지. 동네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길래 그때서야 내게 큰 병이 찾아온 걸 알았다. 위암이라고 하더구나. 지금도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면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했지. 그런데 승우가 상처가 많았는지 내 연락을 받지를 않아. 목소리가 좀 그렇다면 문자로는 괜찮을까 싶어 남겼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구나. 하기야 다 나 때문이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살고 죽는 문제인데 겨우 보호자 동의서 하나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연락까지 안 해요? 휴대폰 사용한다면 어머니 사정도 뻔히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기도 힘드신 상황에 혼자 버티고 계셨어요? 정이 연락할 곳 없으면 곧바로 저라도 찾으셔야죠.
내가 너에게 그런 짓까지 해놓고 어떻게 연락을 하겠니?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지금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에게 고맙다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또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병실에 모셔드린 후 저는 어머님 몰래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암투병 중이신 거 알아? 근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알면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리 와서 수술 동의서에 작성해. 당신 때문에 어머님 수술도 못 받으시고 계셔. 이제 나 그 여자 아들 아니야. 그날 이후로 연 끊었다고. 연을 끊든 뭐든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말기이시지만 아주 조금 확률에도 걸어봐야지. 정 그러면 대리인 위임장이라도 작성해줘. 당신이 못한다면 내가 어머님 간병하고 책임질 테니. 끝까지 투병 중인 어머님을 모른 척하는 남편에게 찾아가 대리인 위임장을 공증받은 저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께서는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 남편을 대신해 어머님 곁에서 간병인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병실에 어머님을 돌보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님이 계시는 병실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찾아오지 않는 아들로 마음이 아프실 어머님을 생각해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병실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주 작은 생존 확률이었지만 살고자 하셨던 의지가 강하셨던 어머님께서 극복하시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수술 후에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먼저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역시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저에게 어머님 사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병원에서 연락 오면 바로 받아야지. 어머니 방금 전에 돌아가셨어. 당신이 연락이 안 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다고. 당신 낳고 키우신 어머님이셔. 다른 건 못해도 장례는 꼭 잘 치러드려. 뭐? 어머니가? 근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이제 나 그 여자 아들 아니라고. 당신도 당신 일 아니면 이제 신경 꺼. 뭐?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당신께 상처를 줬다고 하자. 그래도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도리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 배에 10달 동안 있다 나오지 않았어? 어머님께 도움이라는 도움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그 상처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고? 몰라. 당신이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번에도 동의서를 써달라면 써줄 테니까 나한테 훈계 좀 하지 마.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면 나보고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당신이 장례 치러주면 될 거 아니야.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그런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전 남편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났던 저는 또다시 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와 어머님의 장례를 대신 치러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투병 중 생활은 외로우셨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그렇지 않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의 휴대폰을 열어 어머님의 친인척분들과 지인들 모두 불러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전 남편과 제가 이혼 후 친척분들과도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찾아오시는 조문객분들도 갑작스런 비보에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셨죠. 거기다 자식인 아들은 어디 가고 아직까지 며느리로 알고 있는 제가 상주를 맡고 있으니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개의치 않고 어머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처음 치르게 된 장례로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님과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이러한 결과만 아니었다면 평생을 사이좋게 지낼 고부관계였습니다. 홀로 울고 웃으며 기억을 살피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간병과 해자일로 바빠 당시 보지 못했던 서류를 지금에서야 보게 되었죠. 그곳에서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희야, 나다. 이제는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색하기만 하구나. 나는 우리 건물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알게 된 너가 마음에 쏙 들었다. 너 같은 아이라면 어느 남자든 사랑에 빠질 거라 생각했어. 아마 내 딸로 삼을 수 있었다면 내 딸로 삼았을 거야. 그래서 너를 너무 마음에 든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 누구보다 착한 소희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단 하루도 후회를 안 해본 적이 없다. 내 잘못에 맞게 벌을 달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얀 병에 걸렸나 보다. 욕을 해야 하는 나에게 되려 옆에서 아들을 대신해 간호해주는 너를 보며 더욱더 미안하다구나. 이렇게 착한 아이한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내 목숨을 바쳐 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 그때 일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함에 원통하고 미안했다. 내가 망쳐버린 네 인생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네 미래에 도움이 되고 싶구나. 법적인 건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 변호사와 증인까지 입회하에 공증을 받은 유언이니 내 건물과 남은 재산을 모두 네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잠시나마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주어서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했다 며느라.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한 노력이 아니었는데 저 또한 결혼 생활 중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되갚는 행동이었고 잠시나마 며느리였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좀 더 어머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가분한 사랑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류에 써져 있는 어머님의 건물과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전 남편이 해당 일을 가지고 소송을 걸겠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단 한 번의 병문안도 하지 않고 힘이 되어주지 못한 남편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 꼼꼼하게 준비해두신 어머님 덕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 상처도 자연스레 아물었던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두 아이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하셨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저의 목표는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끼다 제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헌원하고 싶어요. 제 목표를 이루려면 남은 인생 동안 무척이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으로 한 번 더 저희 마음속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